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2단원 헌법과 국가기관의 국회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8번째 수업이고요. 전체 진도에서. 자, 오늘은 국회 기능과 권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크게 이 법을 만드는 것, 입법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돈에 관련된 부분, 이 국가의 전체 예산, 그리고 다른 정부나 판사들을 법원을 견제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입법에 관한 권한은 요 내용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셨다면 바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법의 단계는 헌법 밑에 법률이 있죠. 헌법은 추상적이고 국가의 최고법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법은 법률이라고 볼 수 있고, 바로 이 법률을 국회의원들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은 중요한 거죠. 자, 입법에 관한 권한 첫 번째는 바로 입법권입니다. 법을 만드는 권한이죠.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고, 본회의장이라는 그 국회 중앙홀에 모여가지고 찬반 투표를 해서 법률을 만들거나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국회에 있습니다. 자, 이때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바로 법률을 제정한다라고 표현하고요. 제정권, 어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법률을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게 잘못되면 바꿀 수도 있겠죠. 바꿀 권한, 요것을 법률을 고칠 개자를 써서 법률 개정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을 바꾸는 거는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데 그 중에 국회의 영향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헌법을 바꾸는 거 해서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처음에 시작하는 거,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투표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바꿀 때는 그 국회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은 제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국민 공고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투표를 하는데, 이때 투표를 할 때는 국회의원 전체의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은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끝난 게 아니라 사실 더 복잡해요. 그 다음에는 국민 전체의 국민 투표를 거쳐서 이게 또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지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는 공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헌법을 바꾸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가 엄청 복잡한데, 어쨌든 이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처음에 시작하는 것과 중간에 투표 한번 하는 거에 관여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당이 다 다르고 목적이 다른 국회의원들이 2분의 1 이상의 목적을 낸다는 거는,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건 쉽지 않고, 또한 투표하는데 3분의 2가 된다는 건 더 쉽지 않기 때문에 헌법은 이게 시작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바뀌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다. 국가의 최고법이니까 헌법이 바뀌면 법률들이 다 바뀌겠죠. 자,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우겠지만 대통령은 외국과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대표로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요거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지 이게 실제로 시작이 됩니다. 해서 뭐 강화도 조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동맹이죠. 이런 거 맺을 때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관련된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법에 관한 권한에 들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회 입법 절차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게 중요해요. 자, 먼저 국민의 요구가 있어야지 시작이 되겠죠. 국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론에서 막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막 요구를 여기저기서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그 보좌관들과 함께 이런 소식을 듣고 있다가 제안을 합니다. 법을 바꿔볼까? 자, 이때 국회의원은 10명 이상이 이름을 서명해야지 이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 또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행정부의 역할이 좀 세서 행정부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걸 법안을 이렇게 계획을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법률안을 제안한다, 발의한다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이제 투표를 붙이게 되는데, 국회 총대장이죠. 투표 전에 본회의장이라는 큰 홀에서 모여서 찬반 투표하기 전에 상임위원회라고 우리 지난번에 배운 국회의원의 전문 조직 분야에서 먼저 심사를 거칩니다. 이 법이 이상한 게 없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심사를 한 다음에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만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고요.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3단계로 보면 첫 번째, 국회의원들이 제안하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투표를 본회의장이라는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면은 이게 통과가 되는데 대통령은 그냥 시행만 할 뿐입니다. 이때는. 자, 근데 이게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로 하는데 이 정당이 다 다른 게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아요. 법을 통과시킬 때. 근데 만약에 국회의장이 국가의전 서열 2위예요.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고 권한도 막강한데 그냥 이거를 토스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사람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투표에 붙이고 싶어. 그러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상임위원회를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에다가 이 법률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올려버리는 심사를 안 하는 거죠. 권한. 그것을 뭐라고 하냐? 직권상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상정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심사 통과한 걸 본회의에다가 올리는 건데 이거를 자기 직권으로 직접 올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것을 다이렉트로 올리는 거 직권상정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대통령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이 법이 다 통과가 됐어. 근데 정말 이게 이상하다고 판단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도 그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능을 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본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를 앞둔 그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부권 또는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거부하게 되면 다시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당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목소리를 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거부권은 매번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고 역대 거부권 사례를 뉴스에 검색해보면 쭉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입법의 절차가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심사도 하고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서로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행정부와 국회가 서로 견제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돈에 관련된 겁니다. 재정이라는 거는 국가의 돈이죠. 정부의 예산 쓰는 것,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돈을 얼마나 똑바로 잘 쓰는지 그런 거를 계획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산안이라는 거는 1년에 500조가 넘는 국가 전체의 돈을 쓰겠다라는 계획서 보고서를 말합니다. 그거를 국회에서 찬찬히 살펴보고 이게 문제가 없는지 심사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이게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켜 줍니다. 확정해 줄 수 있는 권한. 국회가 이거를 빨리 심의하고 통과시키고 확정해 줘야만 정부에서 대통령과 장관들, 차관들, 공무원들이 이 돈을 실제로 집행하면서 나라를 굴러가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의 1년 수입 지출 계획서, 이거를 예산안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예산안을 심사하고 괜찮나 한번 쭉 봐보고 그 다음에 확정, 오케이, 통과. 확정 안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있다. 여긴 왜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쓰였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추궁하기도 하고. 자, 그런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국회가 나라를 운영하는 건 정부인데 왜 관여하냐?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부의 예산은 전부 다 세금이죠. 국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이것을 직접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견제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재정에 관한 권한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국회가 또 다른 권력의 축인 행정부의 대통령이나 장관들 또는 사법부의 대법원장이나 판사들을 사법부 견제하는 권한을 총 5가지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라는 게 있어요. 감사는 감시하고 조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국정감사권. 자, 이건 뭐냐면 국민이 궁금해하는 국가의 중요한 일, 하지만 국민이 직접 나서서 뭔가 알아보고 파헤치기는 어려운 일, 그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대신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때는 국무총리나 장관들 또는 군인들 아니면 대법원장 다 불러다가 앉혀놓고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분야에서 관련된 질문을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질타하고 아니면은 뭐 어떤 거냐 이렇게 막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국정감사는. 자, 그런데 이 국정감사는 국정감사가 있고 국정조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시기별로 정기적으로 이게 국정조사 감사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국정감사라고 부르고
만약에 좀 급해서 정기 기간은 아니지만 임시로 요 감사를 열 때가 있습니다. 조사하는 거를 임시로 열 때는 국정조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매년 정기국회가 9월에서 100일 동안 이렇게 열리는데 그 기간에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과 그 밑에 보좌관들이 이런 걸 막 준비를 하는 기간이죠. 이게 정해진 기간이고요. 총리나 장관들에 대해서 이제 따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국정조사라는 거는 이 기간이 아닌 때에 특별한 일이 있다. 우리 예전에 있었죠. 이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다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때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열리고 장관들을 막 질책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출권입니다. 선출은 누군가를 뽑는다는 뜻이죠. 이 뽑힌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뽑냐?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에서. 그 헌법이 제일 중요하죠. 법 중에. 근데 그 헌법을 판단하는 판사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이 총 9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9명 중에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명도 세 가지로 쪼개가지고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추천하는 건데 그 중에 3분의 1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거하는 게 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기서 또 위원들이 9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3명에 대해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돌아가는 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곳을 9명의 사람들이 이제 요거를 일을 하는데 그 중에 3명씩을 나누어서 선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의권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자기 부하들인 총리나 장관들을 이제 임명하려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청문회라는 걸 해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확인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그걸 인사청문회라고 하고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다 거쳐야지만 국무총리와 장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국회에서 동의를 한다. 이 사람이 통과하는 거에 동의한다. 또는 동의 못한다.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동의를 안 하더라도 대통령이 자기가 강행해서 임명은 할 수 있어요. 그런 장관에 대해서. 하지만 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비동의를 했다는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도 다 마음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의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똑바로 못한다. 국무총리나. 그러면은 해임을 건의할 수 있어요. 대통령한테 아니 당신이 해가지고 우리가 청문회 했는데 우리가 비동의했잖아 그때. 근데 당신이 대통령님이 강행해가지고 그 사람을 뽑지 않았냐. 그 국무총리가 지금 똑바로 못하고 있다. 아니면은 장관이 문제가 있다. 또는 고위 공무원이 누가 문제가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 좀 자르세요.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뉴스에 막 나오고 왜 문제가 그렇게 됐는지도 같이 알려지겠죠. 그러면서 여론을 이제 형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핵 소추권이 있습니다. 탄핵 소추권. 탄핵 소추권은 신청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토스한다는 뜻입니다. 탄핵 판단은 어디서 하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탄핵을 판단합니다. 근데 이 탄핵이라는 건 워낙 큰 거기 때문에 누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탄핵 여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고위 공무원 이 사람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해서 결격 사유가 된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다가 탄핵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권리를 바로 탄핵 소추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판단은 헌재에서 하는 거죠. 자, 조건은 제적 인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2분의 1 이상으로 찬성을 해야지 탄핵 소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작이라는 건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3분의 1도 안 오면 이거 회의 자체를 못 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 한 목소리를 내야지만 탄핵 소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정당이 다 다른데 심지어 대통령과 같은 당이 다 큰 여당인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들도 대부분 동의를 해야지만 전체 300명 중에 200명이 넘겠죠.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사례처럼 큰 경우가 아니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 마음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소추권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고위공무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판사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해서 판사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장관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헌법에서 되게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큰 이유가 아니면 헌법으로 보호합니다. 일반 법률이 아니라 판사는 잘리지 않아요. 해임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판사는 누가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이 함부로 자르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법관, 즉 판사는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판사를 탄핵시키려고 탄핵소추권이 발동된 사례가 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오늘 국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요 국회 입법 절차가 중요하니까 요걸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밑에 있는 권한들도 다 중요하니까 한 번씩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